와,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3일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곳곳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1당과 2당을 넘어서 진보 정치의 새로운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겠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뉴스도 역시 5가지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들어보셨죠? 내가 정년을 지나서 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원래는 이제 정년 때까지 임금 쭉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살짝 떨어뜨리면서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어떻게 악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임금 피크제 자체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지난 26일 날인데요. 대법원에서 정년 연장 등의 보상 조치 없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된다. 그래서 위법하다. 라는 첫 번째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금 피크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던 건 언제였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년도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한 13년 정도 지났네요. 이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선진화 명목으로 도입이 됐고요. 현재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00명이 넘는 기업의 절반이 넘게 임금 피크제를 현재 도입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지난 2014년 제가 있던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팟캐스트를 잠깐 몇몇 분들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제가 임금 피크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속노조의 법률원의 변호사님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그때도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깎으려면 여기에 대한 뭔가 보상이, 예를 들면 정년이 있는데 정년이 61세야만, 근데 정년을 더 넘겨서 다 건강하니까요. 정년을 넘겨서 일을 더 하는 조건으로 임금이 떨어진다든지, 이게 맞잖아요. 근데 임금 피크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됐냐면, 정년은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면 만 61세는 그대로 있는데 50대 중반부터 갑자기 임금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아니,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취지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아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텐데,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려 14년 동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위법하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죠.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년 연장과 같은 보상 체계가 없는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해 준다는 약속도 없이 임금을 깎는 건 위법하다.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이 당연한 소리가 나오는데도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고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제가 7년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위원회, 대응위원회를 꾸려야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현행, 우리가 보통 만 60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연금과 관련해서도 연금은 65세부터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5년이 붕 뜬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경비 노동자라든지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좀 때우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제안했던 거는, 그러니까 정년이 끝났을 때부터 연금을 받는 그 기간이 사이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일을 그만두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건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 일은 그만둘 수 있죠. 그러나 일을 더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만 65세가 됐든 뭐 그 이상이 됐든 정년을 공식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정년을 넘어서도 더 일을 하고자 하고 회사에서도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 임금 피크제, 약간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체계가 좀 구상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오래 전부터 해왔던 터에, 와, 저도 놀랐어요.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했다니. 정치 소식인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은 정치 소식이 좀 몇 가지 있겠죠.
뭐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이제 빵꾸냈던 방송, 그 방송의 이제 주요 꼭지가 무투표 당선 이야기였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투표 당선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향신문의 전국 사회부장 한대광 부장님이 칼럼을 쓴 거였는데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투표 당선 사태라고 하는 거였는데, 먼저 이제 그 몇 가지 그 통계 자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94명.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494명, 약 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투표 없이 당선이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화성에서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있었나 싶었는데 4명이나, 화성시 의원이 25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4명이나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화성에서 선거구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선거구가 2개가 신설이 됐거든요. 이 2개 신설된 곳이 2인 선거구였던 거예요. 근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만 공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4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아마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구시의회라든지 경북도의회라든지 광주시의회라든지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어떤 지역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호남권이라든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영남권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나왔겠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을 넘어서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로 따지면 화성시장, 이런 데서도 모두 6명이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고 해요. 이것도 호남권에서는 민주당,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광산구, 전남에 있는 해남군, 보성군, 이렇게 3군데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무투표 당선이 됐고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대구에 있는 중구와 달서구, 구청장들이겠죠. 경북에 있는 예천군, 군수겠죠. 이 3명이 또 무투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제 약간의 착시 현상, 착각이 있는 건 호남권이나 영남권에서 무투표 당선이 맞나 보다. 그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의 구의원이 모두 373명인데요. 373명이요. 기억해 보세요. 이 중에 무투표 당선자,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은 사람이 무려 107명에 달한대요. 서울에서도요. 와, 어마어마하죠? 25% 4분의 1을 훌쩍 넘은 거예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이 무투표 당선자와 관련해서 이게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선출을 하는 이런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실종되는 거잖아요. 이게 뭘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정당이 누구를 추천했는가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1명 뽑는데 1명만 출마했다. 찬반 투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2명을 뽑는데 2명이 출마했다. 아니 그러면 이 2명이 각각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그리고 기권율은, 반대 의사들은, 이런 것이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더 황당한 거는,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무투표 당선이 된 시의원이랑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었는데 통화를 한번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후보 등록 직후에 제가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또 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투표 당선이 된 사람들은요, 선거 공약 공보물, 그러니까 투표용지에서 이 투표용지가 없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금지가 돼버려요. 근데 이게 또 어떤 효과로 이어지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선출된 공직자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뭐 시장이나 뭐 대통령,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뭘 검증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를 보고 앞으로 4년 동안, 대통령은 5년 동안 그 공약을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이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약을 확인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진짜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무투표 당선 사례를 놓고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나아지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이 심각하게 들 수밖에 없죠. 왜? 기득권 양당 체제가 점점 굳어지는 거잖아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당의 목소리들만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투표 당선 이 대규모 사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의 개정들, 선거제도의 보완들이 반드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에 정부 고위직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규모 조직이 들어선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의 조직체계라든지 청와대의 조직체계는 잘은 모르더라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그 당선되기 전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보통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면 뭐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장관이 될지 청와대 들어오는 사람이 될지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사실은 조사하고 이제 이런 기관이었는데 이걸 없애버린다라고 했잖아요. 뭐 또 이제 이 얘기하기 전에 정보가 곧 팀이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그 기관도 있습니다만 정보가 사실은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도 민정수석실은 굉장히 힘이 센 부서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힘을 좀 빼는, 내려놓는 방향에서 이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어디로? 법무부로 옮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국무총리 산하의 다른 장관들과 똑같이 정부 부처의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심지어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검증까지도 하게 되는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게다가 법무부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검찰 조직을 또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 본인 스스로 사실은 수사까지도 막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막강한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찰의 비대화, 뭐 검수완박 뭐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만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거죠. 사실은 이 막강하고 비대한 권한들을 조금씩 나누게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 흐름에 거꾸로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왕장관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알다시피 윤석열 이 신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을 왕장관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아니다, 왕장관이 아니다, 장관급이 아니야.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왔습니까?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뭐 줄줄줄 이 관련해서는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더 많은 말씀 드리는 것보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다른 각도였는데요. 윤석열의 그 인사 현황을 놓고 봐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초엘리트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외신 기자한테 질문 받을 때도 뭐 여성 장관이 왜 이렇게 비율이 낮습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뭐 서슴없이 대부분의 남성들, 이 대부분의 남성들은 대부분 50대, 뭐 후보 시절에는 30대 청년들을 뭐 기용했다. 나의 정부에서는 30대 청년 장관들을 두세 명씩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한 명도 없죠. 게다가 이 50대 남성의 대부분이 서울대, 그것도 법대, 검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 통치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로 강한 이 초엘리트 집단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좀 저도 계속 앞으로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무투표 당선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주주의도 굉장히 쉬운 용어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예를 들면 내가 장애가 있거나 여성이거나 성소수자거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민주주의가 구현됐던 상징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1인 1표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이재용 삼성 회장도 선거할 때는 한 표고 빚밖에 없는 저도 선거할 때는 한 표라는 말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의 표의 가치가 동등하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엘리트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 전까지는 뭐 귀족들이 정치를 하거나 왕이 정치를 하거나 뭐 옛날에 그리스로 올라가더라도 철인 정치,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면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이런 민주주의와 이 엘리트주의가 계속 저는 좀 부딪혀 오면서 엘리트주의보다는 이 민주주의 자체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번 이 한동훈 소통령 사태를 보면서 이 초엘리트주의자들이 득세한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요즘에 좀 화제죠. 최근에 이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586 용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가 민주당 내 중진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중진들이 예전에 386으로 불렸던 586들이잖아요. 중진들이랑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졌고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사과를 했죠. 충분한 상의가 없이 혼자서 진행을 해도. 근데 그 전까지는 아니 위원장이 그런 것 못하냐, 당대표가 그런 것도 못하냐 라고까지 나갔다가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꼬리를 좀 내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는데 딱 두 가지 얘기만 하려고 이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거의 대부분 100%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가장 심각한 거, 이게 또 이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는데,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세상의 절반, 대한민국의 절반들이 뉴스를 안 보고 TV를 안 본다고 막 이 시름에 잠겼었잖아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입니다. 왜요? 아니 촛불혁명을 하고 일 잘하라고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지난 5년 동안 게다가 민주당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압도적으로 180석에 이르는, 사실은 개헌 말고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에서 의석을 몰아줬는데 뭘 했느냐는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고 나서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진보정당 탓을 하고 0.7% 차이로 졌는데 고작 몇 프로 받았던 정의당, 진보당 등등 니네 탓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민주당은 진보정당들한테 뭘 해줬는데요. 2년 전에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얘기가 나서 통과가 됐을 때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싹쓸이를 해갔던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슨 선거 때만 되면 보따리 맡겨놨어요? 진보정당들에? 아니 뭘 맡겨놨어요? 아니 왜 당연히 자기들 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열받는데 문제는 반성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아냥거리듯 조롱하듯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갔을 때도 천막당사 쳤었고 읍소를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불리하기만 하면 길거리에 나와서 큰 절을 하고 뭐하고 저게 뭐야 속으로는 반성도 안 하면서. 근데 민주당은요 반성하는 척도 안 한다는 거죠. 대선에서 졌는데 자기들이 왜 졌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내지는 586의 용태를 얘기했던 건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에 대한 반발, 내부 총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반발과 역공이 엄청났다는 거고,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무릎을 꿇은 셈이 돼버린 거죠. 이 반발에 또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 드린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이 흐름 안에 굉장히 이 우려스러운, 우리가 말했던 혐오, 차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젊은 여성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소개시켜 드린 게 그 한겨레 신문에서 TV 칼럼니스트 이승환의 술탄 오브 더 TV라는 이 칼럼에서 이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박지원, 하연수 씨는 연예인이에요. 왜요? 할 말 다 하는 여자 처음 봐요? 이게 뭐냐면 여성, 특히 젊은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경우에 이 젊은 여성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칼럼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인의 성격이 어떻든 젊은 여성은 자꾸 부드럽게 말하고 나긋나긋하게 웃도록 요구받는다. 자기 의견이나 욕망이 있어도 그걸 최대한 귀엽고 안 거슬리는 말투로 돌려 이야기하기를 강요당한다. 그게 센스 있는 일이고 현명한 대처라고 칭찬받는 동안 그저 건조하게 있는 사실을 짚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쌀쌀맞아, 싸가지 없어, 잘난 척이 심하다 같은 비난으로 부당한 처벌을 당한다. 사실은 이 경우가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에도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엄청 빠르게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 미일 정상회담이 또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건데요. 제목이 미국, 일본의 적
공격 능력의 족쇄를 풀어줬다. 지난 23일이죠.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IPEF, 어렵죠. 요새 IPEF가 엄청 나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중국 포위망, 봉쇄망, 이게 경제적인 영역이라는 또 어떤 그 가면을 쓰고 이 중국을 포위하겠다라고 하는 이 노골적인 의도들이 제목 그 공식 이름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예요. 이 출범 기자회견이 미일 정상회담 했을 때 겹쳐서 이제 같이 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화상으로 이 출범 기자회견에 한국도 같이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이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는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상대로 한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비 증액 그리고 적 기지, 그러니까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뭐 평화헌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일본은 전범국이잖아요. 물론 70년, 80년 전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뭐 70년, 8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범했던 잘못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이 도모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독일의 위치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 번도 아시아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나 사죄를 한 바 없고, 본인들이 피해를 입혔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배상이나 보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70년, 80년 동안 버티고 오면서, 게다가 원래는 뭐 원자폭탄 2발 맞고 잿더미가 됐다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한국전쟁 때문에 경제 대국이 된 거잖아요. 그 경제 대국이 된 상황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었는데 은근슬쩍 이제 공격적인 군사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거를 묶어놨던 게 평화헌법이었는데, 일본 내에서도 극우 우익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 평화헌법을 계속 넘어서려는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그것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위비 증액 얼마나 하겠다는 거야? 일본은요, 현재 국방비, 방위비가요, 국내 총생산 GDP의 1% 정도래요. 우리나라는요, GDP의 한 14% 정도 돼요. 우리나라 방위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겠죠? 그러나 일본의 방위비도 만만치 않죠. 근데 이거를 단숨에 2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GDP의 1%를 2%로. 그러니까 갑자기 2배로 올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 높은 100%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까지 덧붙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언제입니까? 26일이네요. UN 안보리에서 대북, 요즘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처음으로 부결이 됐다. 이건 무슨 말이야?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들 아시죠? 미, 영, 푸, 중, 소.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의 표결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왜 뉴스인지 아시겠죠? 이전에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을 때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상호 합의와 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그래서 이 표결이 부결이 된 거죠.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구촌이 거대하게 다시 2개의 양극단의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는 진영, 그 다음에 미국을 여전히 정점으로 한편으로 하고 있는 진영. 우리나라는 뭐 지정학적 위치나 미국과의 관계나 바로 옆에 중국과 러시아랑 또 한반도가 국경들이 또 다 있잖아요. 바로 옆에 또 일본이 있고요. 이런 위치에서 상당히 좀 이 곤란한, 거꾸로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사태를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던 것 같아요. 뭐 국내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 신임 정부 또 출범하고 나서 많은 걱정들이 있으시겠지만 곧바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틀 남겨놓고 나니까 저도 지금 엄청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평소보다 말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6월 1일 날, 이틀 남은 6월 1일 날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아까 무투표 당선 사태에서 말씀드렸죠. 양당,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는 양당 기득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파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선택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5월 29일자 5월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